네, 다음은 제6주차 2교시로서 제4장 철도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절 철도 마케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용어에서 정의를 했듯이 철도란 여객하고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 시설과 차량, 예외 운영, 체계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게 바로 철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가 공사화되면서 공사도 이제 독립채산제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수익성을 창출해야 될 입장이라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그 국유에서 운영하다 이제 공사로 전환되면서 그래서 철도의 수송력 확충이라든지 여객 서비스의 그 서비스 및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에 맞는 이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하게 수요자 중심, 고객 중심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열차는 철도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간선 철도의 그 주간 시간대의 이용이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화물 열차는 상당히 이 발전이 확대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화물 열차 운송하는 것보다 여객 그 운송하는 부분이 수익성 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제 생각입니다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 대체적으로 먼저 여객 운송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 시간, 심야 시간이라든지 야간 시간대에 화차를 많이 운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화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화가 2015년도부터 되면서 이제 2015년도부터는 이제 체산제로 전환되면서부터 화물 운송에 대한 열차 운임이라든지 요금 이런 부분들을 상한제를 폐지하고 운영회사가 철도 공사가 자율적으로 경영권을 보장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15년도부터는 16년도부터는 전환된 게 국내 현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요. 철도공사의 어떤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철도도 독립체단제로 16년도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쟁사는 없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제 철도 운송의 이 버스나 아니면 화물 자동차를 운송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게 되면 철도로 유출해서 이 수익성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철도공사의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은 KTX 같은 경우는 먼저 속도 경쟁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부산에 있는 사업자라든지 있는 사람들이 KTX에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만에 서울 와서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올라와서 이 주간에 충분히 업무를 보고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후 늦게 내려갔을 때는 일일 생활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전에는 예를 든다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5시간씩 걸리니까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 5시간 정도 걸리니까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TX가 그만큼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철화 확대되면서 전철하고 이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 전국의 일일 생활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대외적인 공신력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스와트 분석에 있어서 강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속도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항공하고 KTX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으로 가려면 저기 그 항공으로 가려면 실제적으로 공항까지 가고 또 공항에서 또 그 김포공항 가고 김포공항에서 또 아니 저그 김해공항에서 또 저기 부산 수도권 도심지로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애로점이 있지만 KTX는 바로바로 시간대별로 이 뭐 시간에서도 이제 시간대별로 원하는 시간대별로 찾아서 이제 그 도심권 내에 진입해 버리니까 그만큼 편리성이 있어서 그 KTX를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경쟁력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자, 약점 같은 경우는 먼저 뭡니까? 이 철도와 연계성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별도로 KTX는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철로하고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평택이 있는 그 고객들로 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KTX를 타려고 그러면 어디로까지 가야 돼요? 아산 전철역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안 아산역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 최근에는 이제 수서에서 이제 이 SRT가 지제역이 있으니까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이런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다. 기존 철로하고 KTX하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면 이제 일반 열차의 속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화물 열차는 80에서 100인데 뭐 중간에 환적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에서는 취약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사실상 이 주요 노선 외에는 간선 노선은 지금 현재 굉장히 뭡니까 적자랍니다. 그래서 비채산성 생산 저기 그 수익성이 없는 노선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대민 지원 어떤 그 복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없이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간선들이 많은 걸 지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선로 사용료 이런 부분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인입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에 대한 이 부담이 그 사용료가 높아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 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운송수단 이제 저기 대중교통인 도로 운송보다는 그 운송수단의 이제 그 환경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친환경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철도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능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하고 수도권의 광역화하고 이렇게 추세가 되는 것들이 바로 연계되는 것들이 기회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위험적 요소는 이제 국제적 경제 여건에 따라서 물동량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화물 물동량 그죠? 즉 다시 말하면 딱 주어진 구간에 타리프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맞추기 어렵지 않다. 정해진 룰대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다음 도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뭐 시간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좀 그 물동량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이 정부의 교통체계가 도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좀 위험적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의 선진화 및 자회사 지배 구조로 변하고 있더라. 즉 다시 말하면
공사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 코레일 로지스가 사실상 자회사로서 거의 뭐 공사와처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축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철도공사는 그 공사화되고 있다 보니까 운영 효율 면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임 정책에 본다 그러면 운임도 보면 시장 가격이 이 중요한데요. 워낙 이 독과점처럼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운임들이 크게 뭡니까, 이 화주들한테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공감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을 활용해야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보다도 경쟁력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선별로 운임이 딱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마다 75원씩인가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되어 있어서 그 요금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이 20피트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1km당 516원이 되어 있고, 회수할 때는 그에 대한 516원에 대한 74%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요금들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유연성이 좀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사실상 운송 요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임의 비용을 실제적으로 재료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선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서 또 뭐 화물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 게 바로 철도 운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화물 운송이라든지 여객은 어차피 승객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어서 많은 뭐 수익은 적자는 아니지만 이제 수익은 높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화물 운송인데요. 화물 운송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경부 출구를 한 운송 요일, 그 다음에 이제 부산하고, 쉽게 말하면 부산하고 수도권하고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있는 부분은 제철소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이런 광산 중심으로 한 원료 수송할 때, 석회, 양해 뭐 이런 것들이 수송할 때, 그럴 때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일정한 양이 형성돼서 운반량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수익성은 약간 있지만, 나머지에 대한 뭐 어떤 이 간선들, 지선들 있지 않습니까? 지선 운송들은 사실상 거의 이제는 철도공사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임의 책정 목표는 수입 정대. 그래서 운임 정책은 승객 수요를 감소시키지 않고 수입을 정대시키는 목적이었고, 공평성, 누구나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편성,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간편하게 요율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비용도 최소화해야 된다. 인건비, 장비 위주로 유지 보수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재비용 중심으로 해야 된다. 왜?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목표라든지 일치성은 교통 정책이라든지 정부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운임도 대량이라든지 소량이라든지 특수화물 운송에 따라서 할증이라든지 할인율 이런 것들이 제공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폭이 3% 정도, 5%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화주들이 그 피부에 닿는 어떤 그런 그 할증이라든지 할인율 이런 게 적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화주들이 차라리 편리한 이 그 뭐야 트럭킹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외에는요, 컨테이너 장거리 운송 외에는 철도 운송은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철도 운송의 분담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철도 화물에 대한 그 수송량들을 본다 그러면 연도별로 쭉 보면요, 양해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석탄, 광산유, 유류, 사업용은 거의 그 미미한 수준이 490밖에 안 되네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파, 특수화물, 이런 장축물이라든지 부피화물, 그 다음에 대량화물, 그 다음에 그 구간의 특수한 화물 외에는 자파는 거의 미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양회라든지 광산물을 중심으로 한 대량 화물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화물 운송 시장에 관련된 스와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철도 운송은 무엇보다도 이제 대량이고 안정성이고 그죠? 대량을 운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성 운송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위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약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역두까지 뭡니까 소운송 있고 대운송 있고 또 소운송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에 대해서 일관성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효율성 저하 이런 부분들이 좀 약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회적인 본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투자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로 정대라든지 앞으로는 뭐예요? TSR, TCR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 기대치 때문에 상당히 그 기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 교통의 어떤 그 협력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되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적인 요소를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철도 사업은 국가 상업이기 때문에 이 진입은 상당히 어렵다. SRT도 진입할 때 엄청난 저항을 받았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운송 시장이 활발되면서 자꾸 뭡니까? 그 신속 정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운송 시장에서 자꾸 철도 화물들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런 서비스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철도 화물 운송 시장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먼저 수요 관리 전략, 공급 관리 전략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수요 관리에서 보면 이제 계약, 다이렉트 수주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사유 하차했을 때 인센티브 제도, 수송량의 약정 제도, 그 다음에 탄력적 운임 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송 계약 수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양이라든지 고정으로 다니는 것들, 양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운임의 협약에서 할인 가격을 정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이제 그런 할인율 이런 것들을 회수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류, 그 다음에 광산물리 같은 이런 것들, 양해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계약 운송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주하고 철도 사업단에 바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철도
코레일 로지스에서 대행을 많이 하갑니다. 이 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다이렉트 수주 방식겠지만 대리점이라든지 뭐 이탁점 아니면 그에 대한 관련된 운송 사업자들 중심으로 많이 수주를 확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유화차. 그러니까 화차는 개별 사업자지만 선로 운행할 때마다 선로에 사용료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운임과 협약서에 따라서 뭐 운임을 할인 제도를 도입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유화차들 특히 철강 아니면 자동차 또는 양회 그 다음에 액상 연료 다니는 땡크로리 차량 이런 분들은 사유화차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수송량 약정제도 전용 인입선을 개설해서 이 철도의 이 부담이라든지 일부를 감면하게 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즉 다시 말해 인입선을 개설함으로써 그게 이제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수송량을 일정한 약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너는 연간 얼마만큼 수송할 때 수송을 해. 그 대신 나한테 그에 대한 사용 선로료를 얼만큼 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입선을 깔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약정을 하죠.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탄력적 운임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송의 수요에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운임을 물동량 아니면 피크 시대 때 이제 약간씩 이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규 창출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할인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화주들이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은 그런 형태라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관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불량한 선형 계획들, 철로를 이렇게 S자형, 이전에는 토목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술이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터널 이런 걸 안 뚫었는데 요즘은 뭐 어떻게 해요? S자 계곡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터널을 뚫어서 직선화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안정성이라 속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단선의 복선화라든지 단선들을 복선화라든지 신호의 현대화 설비를 한다든지 화차의 속도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급함으로써 화주의 어떤 신속 정확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공급관리 전략이다 수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부선 또는 호남선, 전라선의 제한 정거장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화차의 일례 운송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천선 같은 경우는 36량 이하. 뭐 이거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해라든지 이런 광산물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회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것도 이제, 선로의, 뭡니까? 속도라든지 선로의 형태, S자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복되거나 뭐 이런 부분, 중량들 때문에 제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로마다, 이 화차의 양을 일회 운송할 때의 화차량들을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하역 설비의 확충 라고 보는데 상하역 작업의 자동화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을 통해서 상품의 파손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겠죠, 그죠? 근데 이제 대용량을 취급하는 어떤 그런 화주들은 뭐 리프트 게이트라든지 뭐 아니면
리치 스테크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자동화 다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소한 어떤 간이역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자동화 설비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관 설비 이 확충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철로의 어떤 그 야적장 그죠? 그런 부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코레일 물류 웹을 통해서 철도 운송이라든지 도착 화물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민간 사업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레일에서는 이제 EDI 이런 것들은 다 보편화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지만요. 일단 이 철도 운송이라고 그러면 장거리고 대량 운송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부에서 동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일회 운송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2단 열차, DST, 더블 스톡 트레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견인하는 화차가 화차 하나, 뒤에서 미는 화차 2개, 이렇게 해서 화차가 3개가 동원되면서 그림에 나타났다시피 이 그 화차의 열차를 그죠? 그 열차의 화차의 연결을 100개를 한꺼번에 싣고 갑니다. 100량을 달고 갑니다. 우리는 뭐 34호개 이렇게 돼 있죠. 100량을 싣고 가면서 2단 적재를 하는 거죠. 2단 적재를 하면서 1회 운송량을 40피트 기준으로 400개를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견인차는 뒤에 이 꽁지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성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한꺼번에 가다 보니까 이래 운송량을 높여서 운송비도 약 40% 이상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2단 적재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에 ENS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본선 직상차 또는 이판 생략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화물 열차에서 화차를 분리하지 않고 바로 화차를 싣고 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에는 리치 포크 리프트를 해서 찍어가지고 화차에 싣고 또는 트럭 샤시에 싣고 이렇게 환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역도마다의 이런 하역 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설비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서와 같이 차량에서 바로 화차에 대기하고 있는 화차에 바로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바로 환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치 포크 리프트 이런 것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스테크 크레인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환적하는데 시간이라든지 작업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을 크게 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차량 내에 이런 이 장치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장점을 본다 그러면 군의 이판 작업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작업이 감소되어서 운송의 효율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판 대기 기관차 화차를 대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차의 정차 시간이라든지 운행에 대한 소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화조의 만족도는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역에서도 바로 연결해서 바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하역 장비가 필요 없어도 되는 거고, 인원도 실제적으로 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절감될 거고, 그 다음에 화물역 신설지에서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공사비 이런 부분들 많이 대폭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이제 차량에 이런 어떤 장치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컨테이너도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그 회송할 때의 그 컨테이너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 그 측면을 활용해서 접어가지고 4분 1로 되기 때문에 한 컨테이너 보낼 거를 4개의 컨테이너 보낸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송할 때는 그 74%의 요금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그림에 나타나다시피 요즘은 그 디젤식 엔진식보다도 이제 전력을 통해서 전차 견인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로 위에 이런 전선이 항상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치 포크리프트로 이렇게 뜨다 보니까 잘못하면 선에 걸리면, 고압선이 걸리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로를 전철 그 선을 이 작업할 때는 안으로 접어넣고 그 다음에 작업하고 난 다음에 원위치 시키면서 시킬 때 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전차선의 어떤 그 선의 그러니까 접음식 펼다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설도 개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에 이제 운송화물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고속화라든지 장대화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축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량물들요. 이 탱크라든지 아니면 그 고로라든지 이런 어떤 그 큰 어떤 그 설비 이런 것들을 많이 이 운반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전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 그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특송을 위한 이런 어떤 화물들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그, 그 화주들이 선호할 수 있는 화재에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화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연 코일이라든지 자동차 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이 화차별로 그죠? 유계차, 무게차 하는데 이 유계차는 실제적으로 위에 뚜껑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유계고 없으면 무게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계차 같은 경우는 이 자파라든지 이런 것들, 우수라든지 비율 맞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데 대체적으로 요즘은 파레트 단위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레트를 상차하고 하역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비료, 양곡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무게차 같은 경우는 광석물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밑에 그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갈차, 유류, 오른쪽에 평타, 그다음 평판차. 이제 그 앞에 그 플랫폼이 완전히 그 적재 바닥이 완전히 팽팽한 어떤 그런 화차다 그렇게 보시고,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는 전용 화차, 자동차 그죠? 자동차를 운반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냉열 코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폭 들어가게끔 이런 장치를 만든 것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독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그 재질을 사용한
이렇게 화차를 땡크로리 화차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연탄, 광산차, 차량을 보소 유지하기 위해서 맨 뒤에 한 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호송차라든지, 그 다음에 냉영 강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브라시 형태로 이렇게 접었다 펼다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강판, 그 다음에 시멘트, 그 다음에 대량 화물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평판차,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그 화차들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화물들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가격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물차는 킬로미터당 곱하기 그 운행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km당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516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16원이고 그 다음에 공컨테이너 올 때는 그에 대한 516원에 516 곱하기 74%니까 381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행할 때마다 킬로미터당 897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km 간다 그러면 1회에서 89,000원 89,000원 100km 운행한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운임비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대신 이제 부대 비용, 그죠? 도착지에 상하여, 보관, 장치료, 그 다음에 연계비, 정보 이용료, 그 다음에 스털료, 그죠? 이런 거 따신다 그러면 만만치 않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거리 운행했을 때는 트럭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임 할증료 이런 것도 보면 이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증료가 있고요. 특히 이온물이라든지 장축물, 중량물 이런 것들은 할증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의 지정이라든지 전세했을 때 할증료, 그 다음에 이제 특대품 이런 것들도 할증료가 되어 있고, 할인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화차 이럴 때는 화차별로에 대한 그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할인 같은 경우는 왕복 수송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편도 운임비에서 20% 할인요. 아닐 때는 74%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 왕복 편임이 20%니까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편도 그 왕복 회송할 때 74% 그렇게 26%를 편도만 26%만 적용되지만 왕복 운임이 됐을 때는 왕복 운임이 20%니까 크죠. 그죠? 근데 컨테이너는 이제 왕복 운임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화물 같은 경우에 카고 화물, 일반 화물 같은 경우는 2일 내에 운반했을 때는 왕복 운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편도가 아니라 그죠? 왕복 운임에 대해서 20%지만 컨테이너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탄력 운임, 경쟁력 확보를 또는 대응력, 탄력적인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철도의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대량으로 운반한다든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 화물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생길 때마다 적용하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운송의 그 요금, 운임은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요금은 보관료, 집배료, 집하료, 반출료, 화물 유치료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보 입력료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요금,
이렇게 운임 플러스 요금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철도청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운임장에서 이제 끊는다 그러면 플레이트 포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운송료를 포함해서 그냥 통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에는 이제 화차 한 량당 적용하는 거 있고요. 그래서 운임은 거리 톤수 운임인데 임률은 45원씩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 그 일반 화물 같은 경우 최저 운임제가 돼 있는데 이거는 1kg 가든 2kg 가든 무조건 뭐예요? 그 100km 이내의 운임을 받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0km를 운반을 하더라도 516 곱하기 100 해서 곱하기 74%니까 50km를 가든 60km를 가든 한 컨테이너를 100km 운반하게 되면 100km 이내에 운반하게 되면 89,000 아까 8,000에 89,784원이 항상 뭐예요?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00km 이내에는 무조건 그 기본 운임을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톤수는 정해진 43톤, 53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만 들면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도 매우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20피터, 40피터, 45피터짜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 운 같은 경우는 왕복으로 편도 100km 이내는 무조건 89,000원이다. 89,700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통관리 전략으로서 이제 화물 운송 서비스 유통 경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운송 경로는 철도 운송 사업자고 화주 간에 정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정해질 수 있고 아니면 이 철도 운송 구간에 정기적으로 운행하는데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철도 소운송이라는 게 없었는데 소운송이라고 없었는데 이전에는요 다양한 예를 든다면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들이 어디로 오냐면 이제 서울 남대문 상인들한테 이제 발송하려고 하면요 신발 공장들을 공장에서 박스 단위로 막 담습니다. 그래 어떤 기업은 남대문 시장에 하루에 10개도 보내고 5개도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장에서 싣고 부산 진역까지 옵니다. 그러면 부산 진역까지 오면 부산 진역에서는 한 화차로 만듭니다. 한 화차를 싣고 와서 서울 서부역에서 내려주면 그때 또 내려서 그거를 화주별로 분류를 해서 그 상인들한테 이렇게 배분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택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경로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철도 소화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화주하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양회, 석탄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 간접 유통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하는 운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산자가 운송하는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거의 다 직접 대형 화주들이 직접 운송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화물 운송 서비스의 유통관리정에서 이제 복합 운송이 공로라든지 철송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들요. 즉 다시 말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철도는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착지에서는 공로 운송 사업자가 철도 역사까지 운반을 해주고 도착지에서도 또 화주까지도 트럭으로 운반해주고 이렇게 공동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발달되어 있어서 뭐라 그러죠? 이 편리성은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운송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또 비용들이 단위당 높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화물이 일정 양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경쟁력이 치열하니까 운송료가 내려간 트러킹으로 많이 보내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량이라든지 한꺼번에 많은 운송을 했을 때는 철도 운송을 많이 보내는 그런 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ICD요. ICD는 내륙 간의 운송, 컨테이너를 내륙으로 운송해서 내륙에서 통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입 관련된 부분들을 화주들 인접 지역에서 바로 뭡니까? 통관하고 운송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경인 ICD가 우리 그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한 화물들을 경인 ICD에서 철도로 수송해 놓으면 거기서 뭡니까? 화주들이 통관해서 싣고 가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ICD를 활용한 유통관리 전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